전문직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문직을 네. 선호했죠. 왜냐면은 위기가 오니까 뭐 사자 들어간 직업은 좀 괜찮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의사 그래서 의사 선호도도 높아지고 네. 저 대학 입시 때는 의대보다 건축학과가 못지않게 인기 좋았거든요. 네. 의대보다는 그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왜 의대 갈 수 있는데 건축학과 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강남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확실 붐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 게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건설업 한국 사업이 또 많았고 네. 건설 관련된 비즈니스가.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변화, 그 직업 관련된 변화 좀 체감하기 쉽죠. 네. 그러고 보니 증권사는 그때도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것 같진 않네요. 아니, 생각보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뭐 다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렇죠.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 이제 유아인 배우는 이 위기를 굉장히 빨리 깨닫고 투자에 뛰어들잖아요. 네.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만약에 이제 팀장님께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네. 어디에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돌이켜 보면 네. 일단은 그 유아인 씨 역할이 네. 빅쇼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사실은 저도 뭐 확신은 아닌데 이렇게 폭락할 때 큰 이익을 얻는 상품이 그 당시 한국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빅쇼트 때는 있어요, 상품이. 정말로 그렇게 큰 돈을 버는. 네. 근데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그다음 롤모델이 약간 지금 M증권사 회장님을 롤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인터넷에 이렇게 네. 돌더라고요. 네. 왜냐면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셨대요. 네, 전후. 네. 뭐를 투자했을 거냐. 네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 개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돈이 없는 일반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했을까. 네. 그 UI나 비슷하게 갔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달러가 막 거의 2배 가까이 이상 오르거든요. 1,300원 넘어 가까이. 그러니까 달러를 맨 처음엔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IMF 터졌을 때 저 대학교 선배가, 군대 갔던 대학교 선배가 한참 막 망하네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사야겠다고 빚을 내서. 네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폭락을 하면 어차피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네. 내가 뭘 하든 망가질 거고, 네. 여기서 극복을 하면 주식은 아까 내려오기 전 단계 정도는 가지 않겠냐. 네네. 근데 그 형 투자를 안 했어요. 말만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방법이다.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증권 시장에 약간 명언이 있는 게, 내리치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영화 보면 칼날 내려올 때 딱 잡잖아요. 네. 손이 잘린다. 그러니까 잡으려면 약간 수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화에도 네. 고수나 이거 되지. 네. 하수는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내려오는 거가 기회도 있어요. 무조건 내려오는 게 기회가 박탈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달러를 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재투자. 왜냐면 그때 약간 IT 부음 같은 게 일면서 뭐 바이코리아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끝나고는 약간 부동산도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영화의 UI는 그때 부동산을 사지만 뭐 조금 한 템포 늦어도 또 부동산 많이 오르거든요. 그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뭐 증권사 출신 분들이 IMF를 겪고 그 우량 채권이나 금융 상품이 이렇게 헐값에 나온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일반 자산하고 조금 다른 건, 금융 상품은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평가를 조금 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만큼보다 과도하게 밑에면은 이제 확률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확률에 기대 이익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서 망할 때 기대 손실하고 네. 비교를 해서 이게 크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채권이나 이런 그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금매에 나온 걸 잘 하셔서 이렇게 사업체 사장들이 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도 차입하고, 왜냐면 네. 아까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가진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빚져서 달러 사면 독촉 때문에 달러 환율 네네네. 오르기 전에 갚았을 거니까 개인 네. 돈으로 달러 샀을 거고 네네. 얼마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방법은 있으나
그래서 처음에 종잣돈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종잣돈이 좀 있어야 돼요. 금융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그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유아인처럼 그 시기에는 못했고요. 네. 왜냐면 그 시기에는 기관들도 힘들었거든요. 네. 금융기관들도. 그러니까 그걸 좀 지나면서 이제 회복기에 잘 참여한 거죠. 내려치는 칼날이 이제 다 내려왔다가 그렇죠. 네. 내려온 다음 이렇게 칼 뺄 때, 뺄 때. 아 이때인가 보다. 어.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 기준으로는 네. 그 채권을 구매는 못했겠죠.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면 뭐 지금 갑자기 현재로 들어와서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칼날이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아까 이제 고수가 좀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칼이 잘 안 보여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칼이 잘 안 보인다. 제가 좀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근데 뭐 여담인데 올해는 좀 어려운 해는 맞아요. 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게 좀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일반 고객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올라갈까? 네. 뭐 내려갈까? 네. 경기 안 좋긴 한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고 이제 세계화라는 거 계속 가다가 근데 최근에는 그거 다시 폐쇄화 돼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성공한 거는 세계화의 조류에 잘 올라탄 거예요, 중국이. 네. 그래서 뭐 중국도 뭐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 다 하고, 근데 지금 자꾸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각자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반 친구끼리 다 막 그냥 어울려서 노는 분위기였는데 누군가 얘기한 거죠. 수준 맞는 애들끼리 어울려서 놀자, 이렇게 편가르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과거에 겪었지만 다시 겪는 거라 네. 뭐가 정답이다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죠. 질서가 아직 정립되진 않았다. 네. 근데 지금 약간 혼동기인 게 저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주말에 네. 러시아에 쿠데타 났었다. 맞아요. 일요일 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네. 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약간 변명 같지만 지금 잘 모르겠다. 여기 원래 질문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제가 네, 이렇게 되게 재밌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불확실할 때는 조금 현금이 있으셔야 돼요. 네.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약간의 종잣돈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종잣돈 여유가 있으면 지금은 약간 이벤트나 이슈가 나올 때 약간의 투기성 투자도 섞어서 하실 수는 있는데 비중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벤트성에 맞춰서 좀 호기를 노리는 거고, 이 부분이 경험이 없으시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네. 원래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처럼 파생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다만 예전처럼 이렇게 몰빵이라든지 한 방향을 이렇게 믿고 막 쭉 가는 거, 이거는 그렇죠. 좀 조심하셔야 되고. 유아인 같은 이제 투자는 좀 지양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퇴사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네, 몰빵을 한다든지 투자를 모아가지고 뭐 큰 베팅을 한다든지. 그런 때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코로나 때가 큰 베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오면 나는 이제 한번 학습을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지를 생각한 게 2019년.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걸 까먹고 대출을 갚았거든요. 19년에 있는 돈 다 털어서 20년이 딱 됐는데 대출 갚았으니까 이제 다시 투자를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워낙 내려갔다 다시 오니까. 네. 결국은 이제 병이 없어지면 정상화 될 거니까 뭐 그런 방향을 생각했고, 주식도 좀 하반기 올라오잖아요. 네. 투자를 할까 했는데 다시 대출 받긴 싫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그렇죠. 다 갚으니까 또 많이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때 금리도 쌌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제 위기를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영원히 진행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경제 위기가 사람을 되게 똑똑하게 만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꾸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경제 위기가 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좀
좀 해안 같은 걸 갖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위기가 온다고 모두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네. 위기가 와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요. 맞아요. 뭐 아까 빅쇼트도 얘기 드렸고 네. 아까 현실에서도 IMF 때 돈을 버신 분이 있잖아요. 있죠. 뭐 제가 아는 지인분 아버님도 사업을 다시 키우셨고, 그러니까 잘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결국은 투자는 약간 위험 수반하거든요. 네. 그때 잘 관리된 위험으로 갖고 투자한다. 예,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좀 나쁘게 말하면 무지성 투자가 제일 위험한 거니까 그것만 아니면 네. 계획을 갖고 하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IMF 전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IMF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안 던져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한수현 팀장이죠. 김혜수가 맡은 네. 통화정책 팀장이 이 IMF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통화스와프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IMF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맞는 방법인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해보지 않아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네. 꼭 이제 IMF 그러니까 외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IMF를 꼭 겪었어야 됐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임박한 11월에는 사실은 저도 좀 고민해봤는데 네.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임박한 상태였고 1996년에 이미 무역 적자를 할 때 약간씩 징후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다음 97년 1월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어요. 지금은 미국 금리 뭐 완전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다 보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재밌는 여담인데 당시에 IMF를 미리 알았대요. L 증권사라는 증권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영국 지사는 이미 약간 감지를 하고 본사에 얘기를 하긴 했대요. 네. 그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다. 자금을 챙겨야 된다. 네. 실제로 그 회사는 자금 유출을 막고 현금을 비축을 하기 시작해갖고 오. 실제 IMF 터졌을 때 네. 그 계열사들한테 돈을 나눠준 거죠. 아. 그래서 그 그룹은 네. IMF 때 그래도 타격을 적게 받았어요. 네. 지금 현존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몰랐던 게 아닌 거죠. 이 예시를 볼 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할 수 있었는데 영화에도 나오듯이 김혜수가 미리 보고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3월에 보고서도 나왔고 경제부총리가 그 출장 중에 위험하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KDI인가 해서. 네. 근데 부총리가 화를 내면서 그걸 회수시켰거든요. 시장에서 네. 보고서 나갔던 걸. 네. 그래서 그때 했었어야 했지 않냐. 그 개인의 책임도 얘기가 많이 되고 했었대요. 네.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으로는 뭐 가을쯤 이제 막 얘기가 화두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 연초부터 위기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있었고, 영화에 나온 김혜수 씨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시점에는 그 뭐 IMF 말고 이런 걸 하면 어때요, 저런 걸 하면 어때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뭐 이거는 제가 인터넷 확인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입장이 좀 바뀌었대요. 한국은행이 IMF를 얘기했고 정부는 다른 대책을 좀 더 써보고 IMF 맞으면 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는 사실 약간 영화랑은 좀 반대되는 네.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에서는 이제 앞에 경고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 네. 더 실패가 더 아프게 느껴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시점에는 좀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모라토리엄 얘기한 거는 그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되게 뭐 짧게 얘기 드리면 빚쟁이랑 돈을 빌려준 사람의 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돈을 갚았을 때 아닐까요? 아니요. 네. 돈을 조금 빌려줬을 때는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이에요. 네. 돈을 많이 빌려줬을 때는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에요. 네. 이거 되게 자명한. 그렇네요. 이거를 네, 네, 네. 되게 잘 쓴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요. 네. 누군가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네.
시저가 그렇게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늘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갚아달라. 제발. 그렇게 되거든요. 한번 빚을 많이 빌려주시면 제 말 확 공감하실 겁니다.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모라토리엄 선언을 그렇게 하려면 이미 빚을 많이 땡긴 상태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신규 대출을 해주려고 온 거잖아요, IMF는. 그렇죠. 그게 배째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엄청 이미 대출을 땡겨놓고 네. IMF 뭐 기금에 뭐 한 20%씩 막 빌려놓고 나 모르겠다 그렇게 됐었으면 통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실제 IMF 지원을 못 받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몇몇 나라들은. 네. 그 나라들은 러시아 같은 게 좋은 예인데 러시아 지원 못 받는 케이스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 막 물가가 8배 뛰고 내수로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한국은 당시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네. 저희 그 당시 교과 배우면 사회 과목에 그런 게 나와요. 농산물 자급자족이 안 돼서 우리는 무역이 안 하면 위기가 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역시 세대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만약에 못 받고 국가가 고립됐으면 네. 엄청난 위기가 더 왔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한국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완전 재난 수준이었겠네요. 구조 자체가 해외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긴 시간 이제 과거 독재 정부부터 그렇게 체질이 왔으니까 그 정부에서 바꾼다고 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도 좀 중요하거든요. 1억이 넘어야 자급자족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폐쇄해도 자기 나라에서 경제 돌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네. 결국은 이 부분은 뭐 되게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저도 영화에서는. 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현실성이 없는. 네. 선생님 보시기에 화가 나서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면 거기 화나게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극약 처방이라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IMF 이후에 사실 저희가 대국민적으로 근무후기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근무후기 운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무후기 운동 엄청 인상적인 일이고 좀 다른 나라에서 없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이 이렇게 단합하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무후기 운동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대요. 새마을 운동 단체 중 하나가 금 헌납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 형태로 갔다가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형태로. 왜냐면 금은 글로벌리 통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화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외국에서 원화를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이루어졌고 엄청 많은 양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생각하면 1년에 전 세계 금 생산량이 30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러프하게. 근데 그때 저희가 금을 모은 게 4개월 동안 얼마를 모았을 것 같으세요? 금 모으기에서 4개월. 한 500톤? 역시 스케일이 크시네. 전 세계 생산량이 300톤인데. 다시 할까요? 한 100톤? 220톤. 비행기에 금을 싣고 홍콩에 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 모으기 한 비행기가 홍콩에 착륙할 때마다 금 가격이 랜딩 탁 하면 금 가격이 푹, 랜딩 탁 하면 푹. 왜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푸니까 물량이 당연히 가격 하락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금액을 갖고 모아갖고 중소기업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줬고, 사실은 이때 IMF 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게 중소기업이었죠. 대기업은 어쨌든 정부도 대기업을 살리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들을 선택을 했었고, 뭐 약간 대마불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크니까 쓰러뜨리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은 그 우산 안에 못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가는 고통은 뭐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도 컸대요. 왜냐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하면서 IMF나 이제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이 극복하려는 의지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신용도 회복에도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의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갚겠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플러스가 있었다고 저는 뭐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요. 뭐
굳이 얘기를 하면 뭐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이 있는데 보통 금융을 다루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할 게 높은데 네. 사실 정성적인 부분도 봤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네.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 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외환 보육을 해서 이렇게 국가가 외국 돈을 바꿔주는 걸 준비할 때 네. 달러만 놓진 않아요. 아, 금도 써요. 네. 그래서 금도 쓰고 뭐 채권도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이 외환 보유고처럼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담보로 이제 그다음 외화 대출 같은 게 됐을 수도 있겠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 시중에 풀린 거거든요. 네. 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요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얘기 드린 거 그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가 패권을 쥘 때 달러 발행하는 만큼 금을 쌓아놓는 게 조건이었어요. 네. 예, 그 뒤에 바뀌지만 일단 시작은 달러 이꼬르 금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금을 보유하면 달러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 근본주의? 근본주의고요. 요거는 그 뒤에는 폐기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금이 얼마가 생산돼요? 300톤밖에 안 나오니까 달러를 무한대로 그렇죠.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폐기되지만 네. 어쨌든 그게 연관관계가 없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범님이 여러 질문해 주시면서 이게 국가 부도의 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제가 원래 시작할 때 오늘은 짧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부질없고 설명충처럼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영향을 줬던 맞습니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부각해서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걸 잘 교훈 삼아 네. 또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범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영화? 저는 영화도 되게 재밌었지만 오늘 설명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저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IMF가 굉장히 한국 사회의 큰 사건이기도 하고 정말 복합적인 문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뤄졌던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영화도 봤지만 오늘 팀장님 설명 들으면서 더 좋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뭐 이렇게 대학생 때 좀 경험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다시 정리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영화 보시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다만 이제 영화에 나온 서두에 나온 것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영화의 전개는 약간 허구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국가부도의 날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화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그래서 달러헌터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